경제 호황은 네. 한뜸 쉬어가겠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 호황을 별로 못 느꼈지만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대단히 큰 불황도 겪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IMF다 그럴 때 힘들긴 힘들었지만 대충 그냥 고만고만하게 네. GDP는 거의 대부분 상승 중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GDP가 하락하고 막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겪어본 지가 우리 역사상 거의 없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상. 그렇지만 모든 게 느려지고 네. 모든 게 힘들어지겠죠.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먼저 불황을 맞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지난 몇 년이 네. 주가로 보나 뭐 20대 취업률이 뭐 실업률이 10%도 넘어갔고 네.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불황은 이미 우리는 겪고 있거나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꼭 너무 부정적으로 그 경제 불황이 올 거다를 한 수를 너무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0-30% 정도 해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네. 무엇으로 하느냐? 현금 혹은 현금이 나오는 자산으로. 왜냐면 금융위기가 진짜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요새 저도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 부자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사실 굉장히 사실이긴 하지만 네.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조정이 먼저 와요. 구조조정이 먼저 와서 내가 갖고 있던 직업 네. 캐시플로우가 끊길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죠?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기 시작해요. 그죠?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몇몇 돈이 완전히 굳기 시작해요. 재수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게 하락하면서 네. 그런 데서 물리기 시작하죠. 네. 더 재수가 없으면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당겨서 빨리 조기 상환하라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뭐 특히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네.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네. 고객의 발이 끊기고 그렇죠.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유동성이 없는 캐시가 없는 사람한테 캐시를 구할 곳이 없어지니까 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돼요. 캐시가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투자로 뭐 돈을 더 벌기를 떠나서 네.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똥값에 다 팔아야 되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내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주식 펀드 있었던 거를 네. 급해서 팔아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50%에 밖에 안 팔린다. 네. 시장이 떨어져서 네. 일시적이지만 네. 현금이 너무 급한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급한 거예요. 3달째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네. 뭐 친구들은 돈 가지고 도망쳤고 뭐 동생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돈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자산이 왜 나오는지 알겠다. 그게 그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급여는 못 주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려면 또 오너들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자산 막 처분하기 시작할 거고. 처분 가능한 모든 것은 다 처분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돈 뭔가를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네. 그냥 좋은 자산이 있고 나쁜 자산이 있는데 네. 나쁜 자산은 안 팔릴 것 같다. 네. 좋은 자산을 다 던져요. 팔리는 거 다 팔아라. 그래서 좋은 자산들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네. 문제는 리스크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있는 분들은 그래 그걸 다 주워 먹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할 확률이 훨씬 높죠. 일반인들은. 지금 내가 자산을 모아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현금 쟁여놨어. 네. 근데 알 수 없는 데서 막 터져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른 자산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막는 데 쓰다가 그렇죠. 돈이 살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내가 받을 돈은 안 들어오고 그죠? 네. 나갈 돈은 줬는데 나갈 돈 달라고 막 난리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아무리 손님 없는데 막 그냥 엄청난 악순환이 다가오거든요. 금융 위기를 재테크 관점에서 얘기한 것은 아름다운 얘기이긴 하지만 진짜 금융 위기가 오면은 살 돈이 필요하다. 6개월치 생활비가 비상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첫째는 무엇이 됐건 6개월치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동결됐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임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월세를 안 주기 시작하고 월세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걔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그렇다고 이자는 안 갚을 수 없잖아요. 네. 넣고 세금은 낼 대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현금 흐름이 꼬여버린 상태가 오니까 네. 그 고비를 넘기려면 첫째 생존 자금이 필요하다. 그때 보험을 빼고 막 변액을 털고 펀드를 털고 그것도 손해지만
털 때 보면 이미 다 막 마이너스 30% 50%돼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불리한 가격에 털어야 되니까. 지금 자신만만한 어떤 부동산 투자자들도 네.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자야 월세 받아서 주면 되지 하는데 모든 임차인이 네. 싹 월세를 안 내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매가 나오고 그럼 시장가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내 시장 평가액이 떨어지니까 자칫하면 뭐 대출 상환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담보가 덜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시스템 내에 모든 것이 잘못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돈을 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고통에 빠지고, 그럼 자살률도 올라가고, 자살률이 올라갈 정도로 눈앞에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첫째는 보험금이다. 보험금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캐시다. 6개월치 정도를 생존할 수 있는 캐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확보된 이후에 재테크를 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먹고 살 수 있는 캐시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 무조건 확보해놔야죠. 네. 그리고 그거를 캐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ELS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큰 착각인 거죠. 6개월 만에 상환 될 줄 알지만 그건 다 3년간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물리고 그러면은 물리지 않는 유동성에 대한 값을 좀 줘야 돼요.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딱 비밀번호 넣으면 돈이 나오는 곳에 예상할비리가 200만 원이면 1200 정도가 들어가서 연 1% 금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내가 뺄 수 있다는 그 권한 때문에 금리를 조금 받고 그걸 넣어놔도 상관없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유동성 안 팔리면 말지 뭐 그냥 이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근데 금융위기 그거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싹 뺏기죠. 이거 담보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유동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돈이 돌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있는 거지. 와, 그러네. 유동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유동화가 전혀 안 되죠. 그 금리를 아무래도 낮추겠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빌려갈 수 있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죠? 모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금리가 높아지거나 안 높아지면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대출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폭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동 사채 시장 이런 데는 막 폭주를 하겠죠. 하룻밤에 뭐 30%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을 조심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팅으로서는 뭐 자산 배분을 곳곳에 넓게 한쪽이 완전히 다 동결돼도 그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난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은행이 다 동결됐을 때도 다른 데 가서 돈 뺄 게 있으면 홍콩에 돈이 좀 있거나 샌프란시스코에 좀 있거나 캐나다에 좀 있거나 싱가포르에 있거나, 그러면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한 500억이 있는데 부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500억 전부 동결돼서 내가 빵원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0억 숨겨놓고 저기도 10억, 최악의 경우에 내가 10억은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시베리아 땅도 사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짱박아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서 조금 자유로울 정도로 분산해놔야 되는 해놔야 되고, 포트폴리오로 봤을 땐 금 사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전 재산 다 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두면은 혹시 딱 위기 순간에 혹이라도 그런 자산이 올랐어요, 되려. 땅은 다 마이너스 50%인데 그로 인한 고통도 굉장한데 이쪽에서 플러스 1000만 원이 더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쪼개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금, 거기다가 일부를 쪼개놔야 된다. 그쵸. 뭐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친구한테 쪼개놓듯이. 금이든 뭐 달러든 뭐 엔이든 엔화도 좋고요. 뭐든 놓는 게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해서 거기다 몰빵해 놓으면 외통수가 될 수 있다. 외통수가 될 수 있죠. 그게 묶이면 재수없게 그것만 딱 묶여버리면 그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거잖아요. 이것만 넘기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못 넘기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유동성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유동성이 많이 묶일수록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속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부동산이 됐던
그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팔기 가장 어려운 물건들이 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향들이 있는데 대신 자산 배분을 유동성이 있는 상품들로 차곡차곡 이렇게 깔아놔서 수익률을 맞추자 네. 라는 거죠. 그 유동성 상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어주나 방어자산의 형태여도 좋아요. 네. 평소에 돈을 못 벌더라도 네. 다른 유동성 리스크가 왔을 때 걔가 유동성 폭증해 주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인버스가 됐건 금이 네. 됐건 좀 전에 나열한 것들 네.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이유 없이 뛰는 것들이 그 순간은 정말 단물이 되는 거죠. 봐야 되고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죠. 사실 금융에 대한 것을. 네. 저는 요새 DLF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네. 그런 사고에 사람들이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뛰놀면서 멍들 권리가 있다라는 네, 네, 글이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주 많이 다쳐야 네. 큰 사고를 안 당한다. 자기가 리스크를 가지고 노는 연습을 해봐야 큰 리스크와 작은 리스크를 분류를 할 줄 아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아니면 굉장히 다 맡기고 믿고 네.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작은 손실, 작은 위험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100만 넣고 20만 원 날려보는 것을 대여섯 번 함으로써 자기 어떤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필요하죠. 생각보다 금융권에서 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내 돈은 하잘것없는 돈이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걸 처음 느끼게 되죠. 그렇죠. 원래 그 전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10,000원만 뺏겨도 경찰서 가자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뺏는 건 거기서 거기서 없어지는 거는 그냥 돈이 그냥 호로록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막 나 식은땀 나고 그걸 처음 겪으면 네. 근데 저는 금융권이 사기꾼이어서 네. 우리 돈을 강탈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상품을 줬을 뿐이고 네, 제가 단언컨대 금융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네, 그 돈을 버는 공은 네. 다 쩐주에게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네, 지금 네. 얘를 사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 팔 거냐 마느냐 네,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죠? 작년에 그래서, 미국에 1,000만 원 입금했느냐 말았느냐가 네, 그 펀드를 아무리 잘 운용해 준 것보다 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는 대형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는 수익의 0.5%, 1%도 의미가 없습니다. 잘 해봤자 수익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의미가 있을까? 99.9%는 이거는 논문에도 나오고요. 99% 네. 어떤 사람 101%라고 얘기할 정도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마이너스 1%다. 네. 100% 이상의 영향이 어떤 자산에 돈을 넣었느냐 말았느냐에서 금펀드면 어떤 금펀드인지 의미가 없다. 금펀드 내가 1,000만 원 넣었냐 안 넣었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고로 그 상품 자체를 금융권이나 이제 뉴스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포장해봤자 가장 큰 공과 가장 큰 책임은 지루한 얘기지만 네. 금융 소비자가 그때 그 돈을 입금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네. 쩐주의 공으로 운명이 갈린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금융상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사. 근데 그거를 금융적으로 편리하게 해준 거. 그렇죠. 그거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접근적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 펀드 매니저면 90% 무조건 주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 된다고 이 사람의 소임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맞아요. 그 사람의 소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걸 맨데이트라고 부르는데 네. 맨데이트는 뭐냐면은 국내 주식, IT 주식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그러면은 IT 주식이 30% 빠지면 네. 20% 이상 터져요. 그 펀드는 터지는 게 정상인 거고 네. IT 주식이 30% 이상 오르면 네. 20% 이상 버는 게 정상인 거고 네. 네. 그게 맨데이트예요. 그 반대로 가서는 펀드 매니저가 난 지금 IT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털 수도 없고 네. IT를 막 역발상으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펀드 매니저는 그 맨데이트 안에서 움직이는 네. 것이고 그 펀드를 산다는 거는 우리가 명령을 한 거죠. 내가 4월 1일에 1,000만 원 넣었으면은 이제부터 네. 당신은 IT 주에 잘 담아두세요. IT 주가 오를지 빠질지는 내가 판단한 거다. 네.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거고 당신은 오르던 빠지던 네. 아무 권한이 없다. 네.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다 챙기고 빠지면 빠진 대로 다 터져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판매할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판매할 때는 마치 펀드 매니저가 막 랩 상품처럼 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관리해 줄 것처럼. 그런 게, 그게 이제 그거구나. 이 소비자가 느끼는 온도랑 이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랑 그 온도 차가 발생하는 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아니면 ETF 하지 왜 펀드 매니저를 통해? 이럴 수 있으니까 그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매니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미 믿고 싶으니까 네. 서울대 나오는 모 펀드 매니저가 네. 12년 차 된 펀드 매니저가 되게 유명한 펀드를 내봤던 매니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식 잘 본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여의도에서 수백 명의 친구들과 연봉 많이 받으면서 펀드를 운용하니 얼마나 잘하시겠어 라고 미리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거기다 묻게 되는 거고. 그쵸. 너무 많은 책임을 던져버린 거죠. 사실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진짜 맡기면서 내 자산을 위해서 10억이 있다. 근데 앞으로 내 자산을 15억까지 키워, 책임지고 키워라고 준다면 연봉이 2억은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책임을 질 건데 본부장인데. 근데 그거를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건 전혀 그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운영 보수 이만큼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이게 안 맞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 그 투자자 판단에 의해서 뭐 이거 경고 문구가 있는 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 제일 작게 써 있으니까. 아유 또 이렇게 투자 문화까지 얘기하다 보면 여튼 금융위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금융위기가 이렇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대표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산이라고 믿고 있던 것도 그때 자산으로서 역할을 못 할 수 있고 그렇죠. 평소에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근데 그 사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금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가 되면 그럼 나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자산을 막 헐값에 왜 처분에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심각한 경우는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전세인데 집주인이 도망쳤어요. 막 경매가 걸려. 몇 달씩 고민하고 캐시 다 묶이고 집값은 벌써 전세가보다 내려와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를 경매 받아도 사방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금처럼 보험금이라는 게 평소에는 보험비가 나가서 나에게 손해지만 위기 시에 나에게 딱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보험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금융위기가 오면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신문에 매일매일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하한가 막 이런 뉴스들로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온갖 뉴스가 들려오고 집주인 도망치고 막 주위에 둘러보면 완전히 개토화가 되는 거죠. 가게들 다 망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걸 다 버티면 남들이 눈물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기회는 개인적으로는 다 잡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사태가 심각하니까 캐시의 중요성.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덜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저 2008년에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도 증권가 있었는데 증권가는 호황이었어요. 진짜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서 죽는 소리를 했지만 그리고 신입사원을 별로 안 뽑았지만 그 이후로 별로 뭐 사람이 잘리거나 구조조정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인센티브 장치도 있었을 수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때 거래량 아니 98년 금융위기는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르거든요. 막 전 종목 하한가 갖고 아침에 그 출근해 증권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 아는 팀장님 그러니까 저 상사 그분이 원래는 지금은 방송 쪽에 계신데 그 전에 이제 LG증권에 계셨었는데 그냥 출근하면 당구 치러 갔대요. 전종은 하한가 가고 아무 주문을 아무리 넣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브로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당구 치러 간대요. 그럼 장 끝나면 집에 술 먹으러 갔다 퇴근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 잘리고 그러니까 그런 금융위기는 아니었잖아요. 2008년. 2008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주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짜 막 10분의 1 통화다니까요. 우량주인데 말이 지수가 반토막 났다고 했지 그 중에는
방어주들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반토막으로 보이는 거지. 야, 그 개별 주식들은 네네. 야, 8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이 회사는 망했구나. 뭔가 아. 끝났구나. 기아차의 역사는 끝났구나. 여기서 네. 현대차가 이렇게 문 닫겠구나. 아. 이런 생각만 들지. 얘들이 지금 싸게 파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못 한다는 거죠?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났는데 이 20분의 1 토막 난 기업 중에 20개 중에 19개 망하겠구나. 하나를 내가 어떻게 꼽아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망한 회사들 많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거는 저평가된 보석이야 이 생각은 못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이 인덱스겠다. 근데 인덱스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인덱스는 그렇게 막 기아차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기아차 담기 힘들어요. 네. 기아차로 2009년에 기아차 올라오면서 2009년, 2010년에 기아차로 돈 많이 번 네. 팀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용기죠. 어마어마한 용기고 잘한 거고 되게 희망적 낙관적 사고를 통해 이건 된다. 뭐 숫자가 나오기도 했거니와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온다. 네.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평소에 살 필요는 있어요. 네. 마이너스 50%가 되면 네. 마이너스 49%가 아닙니다. 네. 마이너스 50%가 됐을 때 네. 처음으로 돈을 써야겠다.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그 전까지는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50%를 딱 찍으면 네. 자기가 생각한 고점에서 마이너스 50%를 찍으면 그때부터 4분의 1씩 1,000만 원 넣을 거면 250만 원씩 돈을 넣기 시작한 거죠. 네. 1, 2주에 한 번씩. 근데 왜 49%가 아니라 50%라고 얘기하냐면은 49% 생각하다 타협하게 돼요. 45%면 40% 정도도 많이 빠진 거 아니야? 30%도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돈을 넣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기가 방금 산 것은 되게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기 직전까지만 해도 살까 말까 그러다가 딱 사는 순간 되게 모든 게 정당화돼요. 너무 사랑스럽다. 앙 물리니까 딱 매수 딱 하는 순간 앙서가 뭐 오르건 빠지건 사람의 마음이 싹 달라져요. 좋은 쪽으로는 내가 이 종목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사는 순간 갑자기 그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이 다 내 새끼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사고 나서 알아보잖아요. 막 관심이 생기는 거죠. 네. 여튼 그런 완벽한 기준을 두고 그러면 그때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냥 그때 맨정신일 때 해놓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좋은 이유가 마이너스 50% 되면 사겠다라고 벽에 어디 딱 붙여두시면은 마이너스 50% 가는 과정에 덜 패닉하게 돼요. 심리적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50% 오면은 진짜 천 대표 말대로 되면 부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구나. 천천히 인내하고 기다리자. 마이너스 50% 간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49% 찍고 반등해갖고 대박 나면 천 대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건 회피한 케이스인 거죠. 행복한 거죠. 반토막도 안 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